여러분 오늘이 8월 18일입니다. 8월 18일 나면 이 한자를 쌀미자를 쓰면 이 팔자가 위에는 거꾸로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이제 팔자가 있고 가운데 이제 이 열십자가 있죠. 쌀미자입니다. 그래서 8월 18일 해서 오늘이 쌀의 날이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혹시?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농림부 출입기자를 할 때 그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형규 논설위원 모시고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오늘이 쌀의 날입니까?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오늘이 제1회 쌀의 날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우리나라가 정한 건가요? 예, 우리나라 농림부에서 워낙 쌀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쌀 소비 좀 진작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날입니다. 지금이 예를 들어서 쌀농사, 벼농사의 전체 주기상 뭐 특별히 의미가 있는 시기거나 이런 건 아니죠. 뭐 그런 건 한창 아닙니다. 이제 뭐 나락이 염으로 가는 시기이긴 한데. 뭐 삼겹살 데이 같은 식의 예, 3월 3일에 삼겹살 데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8월 18일 이제 그것이 쌀민자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자를 하면은 8과 18 이게 8월 18일 딱 떨어지니까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국민들 쌀 잘 안 먹잖아요. 예, 쌀 안 먹는 수준이 뭐 오죽하면은 이런 날을 만들었을까 싶은데요. 그래프 잠깐 보시면은 지금 1인당 쌀 소비량이 2010년도에 72.8kg. 뭡니까? 조금 키워주실 수 있나요? 연간 72.8kg인데요. 이것이 지금 2014년에는 65.1kg. 약 한 7kg 정도 줄었죠.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줄었냐면 1967년부터 줄었습니다. 1967년에는 1인당 연간 얼마나 먹었나요? 연간 196kg. 196 같으면 옛날에 80kg 두 가마하고 한 마리 되는 두 마리 되는군요. 저도 지금은 가마리 자체도 80kg 아니지 60kg.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것이 그냥 고봉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밥이 밥심으로 산다. 한국 사람이 배가 든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고봉밥 먹던 시절에서 지금 그 하루 양으로 따지면 178g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프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것을 이제 연간 65.1kg인데 하루로 나눠 보면은 약 178g. 밥 한 공기가 한 100g 정도 된다 그러니까 2공기가 채 안 되는 거죠. 2공기가 채 안 되는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은 주로 빵을 먹고 또 저는 분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밀가루, 면으로 된 거 다 좋아하시니까. 예, 밀가루로 만든 것도 잘 먹고 밀가리로 만든 것도 잘 먹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쌀 소비가 감소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궁예지책 그때 만들어낸 게 이제 쌀의 날인데 오늘 퍼포먼스도 하고 했는데 별로 그렇게 반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요즘 자라나는 청소년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쌀보다 더 좋아하는 게 빵이고 피자고 먹을 게 딴 거 먹을 게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말이 나온 김에 아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1년에 196kg? 네, 196kg. 1967년. 그러면 지금보다 3, 6, 18, 꼭 3배를 먹었군요. 지금 65kg니까 꼭 3배를 먹었군요. 임진왜란 때 그때 일본이 한국에 와서 크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2배 정도를 먹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일본 사람은 밥을 적게 먹었고 한국 사람은 밥을 무지하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쟤들은 전쟁하러 나오는 게 아니고 밥 먹으러 나온다 하는 비웃음을 살 정도로 많이 먹었는데 근데 어떻든 일본도 많이 줄긴 줄었죠. 근데 우리가 왜 밥을 또 적게 먹냐면 쌀이 맛이 없어졌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과거에 통일벼 시절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운동할 때는 이제 통일벼라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빨리 자라고 병충해에 강하면서 수확량이 좋은 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가 5,000년 동안 겪었던 보릿고개를 없애고 식량 증산에는 아주 획기적이었는데 이게 밥맛이 없는 쌀입니다. 빨리 자라는 만큼 아무래도 밥맛이 없겠죠. 그래서 그것이 91년도부터는 오히려 통일벼가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너무 증산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없애고 저희 말은 악기발해 위주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일반미 위주로 바뀌었는데 최근에 그 마트에 가보면은 그 쌀 코너에 보면 지역별로 무슨 이천쌀, 여주쌀, 이렇게 임금님표 이렇게 있습니다. 1,000원 5대 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제일 비싼 쌀은 고시가래입니다.
고시이까리. 일본 고시이까리 품종으로 재배한 쌀이죠. 예. 그렇다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 쌀인데 한국에서 만들지만 재배한? 재배하지만은 그 품종 자체는 일본에서 들여온 예. 고시이까리로 재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쌀이 최고급으로 쳐주고 그 다음에 뭐 시파는 안 되지만은 이제 미국의 칼로스라든지 예. 캘리포니아에서는 칼로스 같은 것도 상당히 선호합니다. 교포나 미국에 이제 연수 가신 분, 유학 아니 가신 분 미국에 많이 가서 보죠. 한국 식당에 가서 밥 먹어보면 맛있어요. 우리 쌀하고보다 예. 훨씬 맛있어요. 뭐 맥주도 대동강 맥주보다 못하다는 소리까지 예. 들었는데 밥맛은 적어도 이 차진 밥을 먹는 예. 이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이 밥맛 면에서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밥을 맛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예. 때우는 것, 양으로 먹은 그 결과가 예.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왜 그래 맛이 없어졌어요? 그 요인 중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 일본 우리가 맛없다기보다 일본이 상대적으로 맛이 있어진 겁니까? 밥을 맛있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죠. 어. 일본에서는 그 밥을 지을 때 그 일단 품종을 엄청나게 개량을 합니다. 그 고시이까리 같은 것도 예. 1950년대에 나온 건데 예. 지금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고시이까리뿐이 아니라 히토메보레라든지 여러 가지 품종을 또 다양하게 섞어가지고 다양한 쌀 품종을 만들어냅니다. 예. 우리처럼 뭐 이렇게 지역 단위로 상품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품종 단위로. 그래서 또 그 품종에 적합한 지역이 있어서 어느 지역은 똑같은 고시이까리인데 예. 2배, 3배 가격이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에서는 그 일단 보는 거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밥 공기라든지 그리고 밥을 같이 지어서 낸다든지 예. 이런 것이 상당히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 고시이까리가 상대적으로 그 이 단백질 함량이 좀 적어서 밥이 식어도 딱딱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예, 그런 건가요? 그런 품종을 개발한 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도시락이나 스시 문화가 발달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차게 해서 먹어도 딱딱해지지 않는 밥 이런 품종을 그렇군요. 개발한 거죠.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전기밥솥 밥을 하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틀이 지나면 누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쪼그라들거든요. 네. 근데 일본 살 안 그래요. 네. 그대로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냉장 보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일본에서는 상온 보관을 한답니다. 아. 그 정도로 관리를 하니까 밥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쌀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뭐 한 끼 때우는 예. 이런 저 식량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거의 뭐 예술의 경지에 올렸다 이런 예. 평가를 받고 중국 요커들이 일본에 가면은 사가는 게 한국에서는 쿠쿠밥솥을 사가지만 일본 가면은 쌀을 사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일본에서 쌀을 사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일본이 농업을 수출산으로 육성한다고 난리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농업 분야의 수출이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예. 아직 규모가 크진 않지만은 이를테면 뭐 파프리카 같은 경우, 예, 예. 뭐 선인장이라든지 선인장.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강점을 보이는데 예. 우리의 주식이 되는 쌀이라든지 뭐 기타 품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 같은 것도 뭐 워낙 보조금에 찌들어서 예. 뭐 그렇다는 주장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확인해 보니까 농림부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 71개, 71가지. 보조금의 종류가. 예, 보조금의 종류가 71가지인데 이것이 2000년대 중반에는 뭐 한 200가지가 넘었다고 합니다. 예. 그나마 통폐합해가지고 줄여가지고 71개인데 예. 이것도 역시 여전히 많죠. 금액은 얼마나 돼요? 금액은 올해 예산이 농림부 예산이 약 14조 되는데요. 그중에 예. 6조 5,400억 정도가 이 보조금 사업에 나갑니다. 보조금으로 나가고. 그러면 14조에서 6조 빼면 7조인데 7조 얼마가 되는 돈은 뭐 농림부 공무원도 먹고 살아야 되고 뭐 그렇죠. 뭐 예산 저 농진 지방 인건비도 있을 거고. 농진청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또 들어가는 소요되는. 근데 것들이 우루과이 있습니다. 라운드 이후에 지금까지 매년 뭐 농특세 같은 거 긋고 해가지고 보조금이 엄청나게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농업 개방에 따른 피해 보상, 예. 그다음에 이런 식의 농업 보조금 예. 이런 것들로 해서 뭐 줄잡아 한 200조 원 가까이 썼다. 뭐 올해 6조 5천억 원이니까 예. 곱하기 20하면 130조 150조군요. 130조군요. 20년도 더 지났고 과거에 더 많았기 때문에 예. 한 200조 원에 육박한다는 아. 얘기 나오죠.
그런 보조금들로 우리 농업 경쟁력이 바짝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직은 별로 그런 것은 잘 안 보여요. 예. 어제 농림부에서 재밌는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없는 집 며느리처럼 아끼고 절약해서 실적을 성과를 내겠다. 이것이 뭐냐면 이 농업 분야의 보조금을 없는 집 며느리 아끼듯 절약해서 국민 혈세로 들어가니까 성과를 내겠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래서 이동필 장관이 예. 연휴 기간 동안에 한 3곳의 현장 방문도 하고, 예. 사업이 안 되는 곳, 그 다음에 활용이 부진한 곳,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여기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보조금이 모자라서 또는 부족해서가 아니고, 보조금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농업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또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게끔 만들려면은 과거 영화 산업이 스크린 쿼터를 줄인 다음에 비약적으로 발전했듯이 농업 역시 보조금을 줄여야 스스로 어떤 자생적인 능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사 보조금은 참 이 나라 저 나라 다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은 분야 중에 하나고, 또 농민 한 사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뜯어먹는 농사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에게 직접 가는 건 얼마 안 되고 그 가는 과정에서 뜯어먹는. 이게 보조금 컨설팅 회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뜯어먹는 농민 한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핑계로 여러 명이 거기 붙어서 뜯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보조금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이것은 한 번 주면 없어지는 겁니다. 소모성 자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보조금 제도를 고치려면은 저리로라도 싼 이자로라도 융자 제도로 바꿔야 된다. 융자하면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탕감 얘기 또 들고 나오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쌀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사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광고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스파클링 하면 생기 있어지고 맛있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당신의 생활에 스파클링이 필요한 순간, 정수 얼음은 물론 다양한 농도의 스파클링을 바로 삼성 지펠 푸드쇼 케이스로 새로운 냉장고 생활이 시작됩니다. 네, 2부 뉴스 시작합니다. 2부 뉴스는 국제경제 뉴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손희 씨. 2부 뉴스 시작합니다.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7%에 못 미칠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금융기관 15곳이 전망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평균은 6.9%로 나타났습니다. 바클레이즈와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알리안츠 등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6.8%로 내다봤습니다. 또 노무라, 스탠다드 차타드 등은 각각 6.9%를 전망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보훈처사나 보훈교육연구원은 중등 역사교과서 국가유공자 공헌 내용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한국사에서 3.1운동의 상징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공헌을 언급한 교과서는 2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월북한 뒤 북한 고위직을 지낸 김원봉 조선혁명당 의열단장의 공헌은 8종 모두에 언급됐고 기술 분량도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정부의 2015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 과세가 올해도 국회 벽을 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그간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 명칭을 종교소득으로 정하고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개신교 등 종교계 일부도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로 교회가 위축되고 탄압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는 제가 아마 국내에서 참 일찌감치 주장을 해서 많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또 이 가톨릭 신부들은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드마니로 가정 방문에서 조금 촌지를 받았다 이런 것은 내지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급여를 받는 분들은 다 내죠. 근데 기독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일부는 아마 자진 신고를 하는 것 같은데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세금을 내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지상에 내는 세금은 지상에,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왕이 말이 나와서 한 가지 덧붙이면 종교 기부금은 글쎄요, 이 지금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종교 기부금은 면세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종교 기부금은 면세 혜택에서 빼자. 왜? 하늘에 쌓은 것은 하늘에 쌓아놓고 왜 지상에서 돈을 돌려받냐 이거죠. 지상에는 다른 사람이 낸 세금이 있는데 자기는 천당 가려고 하느님에게 돈 내놓고 세금 환급 받는 것은 지상에서 받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세금을 냈으면 그것으로 끝이어야 돼요. 지상에서 세금을 환급 받으면 다른 사람 돈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미국이 에너지 의존국에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지 시간 17일 북극해 유전 개발을 최종 허용하면서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반을 더욱 확실히 다지게 됐습니다. 또 멕시코 국영회사 페멕스와 석유 교환에 합의하며 미국은 40년 만에 사실상 원유 수출을 허용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자립은 중동 지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를 옥죄 수 있는 카드가 될 전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화 보유액이 9개월 새 740억 달러, 우리 돈 약 88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사우디 통화당국은 지난 6월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이 6,720억 달러라고 밝혔는데 이는 9개월 전인 작년 9월에 7,460억 달러에서 740억 달러가 급감한 수치입니다. 영국 더타임스는 저유가로 사우디 경제가 충격을 받고 있는 데다 예멘 공습을 시작하고 시리아의 반군에 무기를 지원하며 사우디의 오일머니가 증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사우디 오일머니도 요즘 많이 빠지고 있고 중국의 외환 보유고도 요즘 급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어서 중국으로부터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하나 들어온 뉴스는 그리스가 올해는 2.3% 마이너스, 내년 2016년에는 1.3% 마이너스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 위안화 환율 중국 얘기를 오늘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김선태 위원 모시고 최근 환율 주가 얘기 다시 좀 큰 재확인이라고 할까요? 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환율을 며칠 세 번에 걸쳐서 내렸다가 그 다음 날은 시장에서 약간 올랐고요. 예. 좀 조용해진 거죠? 네, 잠깐 요 표를 하나 예. 볼까요? 예, 요 보시면은 이제 이게 맨 앞이 날짜입니다. 날짜. 8월 10일부터. 예. 이게 지난주 8월 10일까지 별일이 없었고요. 11일부터 소위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평가절하 1.96% 여기 8574로 돼 있는데 그날 이제 1.86이라고 보통 반올림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날 이제 평가 절하를 전격적으로 시작을 한 날인데 그날 6.126에서 6.298로. 네, 그 다음 날은 1.62% 해서 6.3306 이렇게 또 이제 평가 절하를 했고요. 그 다음 날 13일 날 이게 화수 목요일입니다만 목요일 날은 1.11%를 또 사흘 연속 평가 절하, 환율 상승을 시켜서 6.4010 위안으로 고시를 했었죠. 사흘 연속 평가 절하를 했다가 지난주 금요일이 14일인데 그날은 아주 조금 0.0547% 이제 평가절 상을 한 거죠. 환율을 약간 떨어뜨렸고 27일이 이제 지난 월요일이고 18일이 오늘인데 이틀 연속, 그러니까 사흘 연속이네요. 사흘 연속 평가절상을 아주 조금씩, 그러니까 환율을 조금씩 내렸습니다. 오늘도 6.396 얼마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3966인데 지금 보니까 3942 정도로 오늘 끝난 것 같아요. 월이 약간 강세로 지금 살 때.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환율이 움직이고 있었고 지난 주말 금요일부터 이번 주 초까지는 비교적 좀 안정적이라고 해야 되냐 큰 변화가 없이 위안 환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흘 동안 급하게 약 4.6% 정도 절하시킨 걸 가지고도
전 세계가 지금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맞습니다. 예. 주가는 오늘 왜 그렇게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렇죠. 오늘 그 사실은 오전까지만 해도 중국 증시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조용했었는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이제 지금 이 그림이 뭐죠? 요게 이제 중국 상하이 주가군요. 증시, 예, 상하이 증시 그래프인데요. 이제 요게 6월 중순에 고점을 찍고 5천이 넘었네요. 이때부터 급속하게 떨어졌다가 중국 정부의 온갖 증시 부양책으로 좀 살아나는 듯 싶다가 또 고꾸라지다가 또 다시 살아나는 듯 싶다가 요 꼭지점이 요게 어저께 월요일 주가고요. 오늘 이만큼 무려 6% 넘게 6.15% 떨어져갖고 3,748.16의 상하이 증시가 오늘 상하이 증시가 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6월 중순에 떨어지는 속도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표 하락폭으로는 굉장히 크죠. 오늘 선전 종합 지수는 더 떨어졌어요. 6.56%로 떨어졌는데요. 이게 뭐 오전까지도 큰 변동이 없다가 예. 오후에 갑자기 떨어졌는데 특별한 무슨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자잘한 뉴스는 있었는데요. 일부는 중국의 그 부동산 지표가 약간 좋게 나와서 중국 정부가 앞으로 부양책을 안 할 거다. 이래서 떨어졌다는 해석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 자잘한 뉴스가 있기는 했었는데, 4,000포인트에 가서 상하이 증시가 다시 차익 매물이 쏟아졌다. 예.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그런 그 자잘한 뉴스보다는 이 정도로 크게 주가가 갑자기 떨어진 것은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난주부터 본격화된 중국 정부의 위안화 평가 절하, 그리고 이게 바로 중국 경제가 상당히 취약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금 우려가. 오늘 아침에도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 보면은 다음에 경제 충격이 온다면 중국이다. 이번에 경제 충격이 또 온다면 예.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가 중국 경제에 예. 대한 총체적인 우려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기사가 요겁니다. 요거 이제 신문을 아니고 글로벌 리세션 may be brewing in China군요. 네, 온라인에서 제가 그 기사를 캡처를 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입니까? 네,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전 세계적인 Desperate attempts to hit its arbitrary seventh growth target. 큰 제목은 예, 이제 그렇군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중국에서 지금 막 빚어지고 있을지 모른다. Desperate attempt라고 불렀군요. 그러니까 7% 성장에 맞추려고 어떻게든지 맞추려고 하는 중국 정부의 아주 필사적인 그런 노력이 전 세계적인 어떤 전 세계적인 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기사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은 지난 50년간 평균 한 8년에 한 번씩 세계 경제가 침체기를 맞았는데요. 지난 50년 동안. 네, 대충 그러니까 평균 1970년 정도, 60년 정도부터 네, 잡으면 평균 8년에 한 번? 네, 평균 8년에 한 번씩 세계 경기가 이제 침체기를 맞았는데 예. 그런 이제 주기를 보면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7년, 2007년 8년이었으니까. 그때였으니까 대충 지금 비슷하게 8년 정도가 됐는데 이번 8년 주기설이군요. 8년, 예, 8년. 8년 주기설. 예. 근데 이번에 만약에 위기가 오게 되면은 그 진앙지는 바로 중국이 될 것이다. 예.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지난 50년간 주기적인 경기 침체 진원지는 주로 이제 미국이었다는 겁니다. 예. 미국이 아무래도 세계 최강 대국이고 하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는 엄청난 수입품을 통해서 전 세계의 상품을 예. 빨아들이는 수요를 필요로 하는 그런 소비인데 미국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그게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예. 이런 이제 사이클이 계속 되어 왔는데 이런 공식이 이제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2010년부터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이런 공식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계 경제를 성장하는데 각 국가별 기여도가 있다고 치면은 중국이 그전에는 굉장히 미미하고 미국이 압도적이었다가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에서 기여하는 정도가 한 3분의 1 정도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30%가 넘게 됐다는 거죠. 예. 반면 미국은 한 17% 정도로 떨어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일본은 10%도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그럼 중국이 지금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30%. 그렇죠. 물론 GDP 미국- 얘기는 아니고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죠. 예. 미국이 17%. 네. 일본과 EU가 각 10% 10%씩. 조금 안 되는 그 정도다 이렇게 어, 지금 보고 있는 그렇군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계 성장의 기여도가 높아진 중국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해왔던 게 이 월지 분석으로는 이제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방대한 경기 부양책을 계속 동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기 부양책이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됐고 어떻게 보면 한계에 지금 예.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예. 해서 이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서 보면은 중국의 부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 5년 사이에 한 80% 포인트 정도 늘어서 지금은 한 300%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다. 뭐가요? 중국의 부채, GDP 대비 부채 말입니다. 총부채겠죠. 예, 총부채죠. 예. 국가부채는 아니겠죠. 예, 총부채입니다. 민간부채까지 다 포함한 총부채 개념인데, 그래서 이처럼 부채가 크게 늘었던 경우에 과거를 지켜보면 대부분이 이런 경우가 결국은 경기 침체 그리고 금융 위기, 물론 이제 한 국가에 설명을 하는 건데 그렇게 이어졌던 경우가 많은데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그 결과가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사실 부채라는 건 경기가 나빠질수록 상대적으로 더 크게 보이는 건데 그렇죠. 예. 경기가 좀 좋아지면 그 이제 리볼빙이 되면서 꺼져나가는 거고 네. 경기가 나빠지면은 말하자면 투자도 부진해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그 이전에 부채는 다 설비 투자할 테고 네. 과잉 설비가 되고 과잉만큼은 추가로 더 부채로 인식이 될 거고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중국이 지금 7%는 안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원래. 맞습니다. 중국이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분기, 2분기 전부 이제 7% 성장을 예. 했다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오늘도 보면은 올해 중국의 성장률에 대해서 세계 주요 금융기관이 전망한 걸 보면은요. 15곳이 전망한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평균 6.9%로 나타났고요. 예. 또 바클레이스와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알리안즈, 크레딧 스위스 같은 이런 은행들이 전망한 평균치는 6.8 정도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노무라, 스탠다드 차타드 그리고 소시에테 제네랄은 약 6.9% 정도로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상반기 7.0, 7.0이었으니까 네. 6.8의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6.6대까지 그렇죠. 내려갈 수 있다는 6% 뜻이에요. 중반 정도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는데 1, 2분기 상반기 중국이 7%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이 사람들 얘기는 실제로는 한 6.3%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런 서베이 결과를 블룸버그가 그럼 0.7% 정도만큼은 좀 마사지가 좀 예. 있지 않았겠나?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거 있어요. 최근에 중국이 왜 갑자기 경기가 꺼졌냐. 네. 시진핑의 반부패 캠페인 때문에 미국과 중국 건설 시장이 완전히 녹았다. 네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주로 이제 중국 내에서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는 모양인데 예. 중국이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이 이제 굉장히 올 들어서 안 좋지 않습니까? 연도별로도 증가율이 점점 둔화되고 올 들어서는 특히 월별 0% 증가율이 뭐 밑으로 이렇게 두 개월만 전년 대비 플러스 나머지가 전부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수출이 안 좋은데 수출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국 내부에서 건설 투자나 산업 생산 이런 쪽이 굉장히 지표가 안 좋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7월 산업 생산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이제 6.0% 증가했는데요. 물론 늘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전망치가 6.6% 정도였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6%니까 적게 나왔고요. 산업 생산이 6.0이면 GDP 성장률은 더 낮아지게 돼 있는 건데. 그렇죠. 7%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전월 6월달 같은 경우는 산업 생산 증가율이 6.8%였는데 전월에 비해서도 7월달 6%는 굉장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자산 투자도 보면 7월까지 올 들어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11.2% 늘기는 했는데 이 11.2%라는 수치가 200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7월에 그 연매출 2천만 위안 이상 그 중국의 대기업들의 공업 생산액 증가율을 봐도요. 전년에 비해서 6% 그리고 전년에 비해서 6% 그리고 예. 전월에 비해서는 0.8% 포인트 둔화된 것이고요. 예. 1월부터 7월까지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도 11.2%로 지난해 15.7%에 비해서는 크게 둔화됐습니다. 예. 문제는 이게 반부패 캠페인의 결과라는 측면도 일본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수치로 확인을 하거나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중국 내부에서는 어쨌든 시진핑이 저렇게 반부패 캠페인을 벌이면서 중국 내부의 각종 이제 뭐 공사가 됐든 투자가 됐든 대규모 SOC 사업이 됐든 이런 데 엮여 있던 온갖 그 부패 구조가 예. 클리어되면서 예컨대 그 공사를 할 경우에 그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럼요. 예. 뒷돈도 많이 챙길 수 있고 뭐 그렇다면 예. 더 많이 일어날 텐데 그런 게 없어지고 정부의 단속이 심해지고 하니까 그런 투자 같은 것도 굉장히 줄어들고 하는 게 결국 지금 중국 경제가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게 이제 저게 중국 내부의 반부패 캠페인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함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최근에 경기가 꺾이고 주가가 폭락하고 하는 게 시진핑 정권의 어떤 항로, 행로에 어떤 복병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그 문제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어떻든 중국은 올해 아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쳐다봐야 될 경제권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김 의원께서 좀 계속해서 노고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중국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이 시진핑이 글쎄요, 뭐 반부패 캠페인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중국 안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시진핑의 어떤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하는 점은 관심이 좀 가는 대목이네요. 광고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스파클링 하면 생기 있어지고 맛있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당신의 생활에 스파클링이 필요한 순간 정수 얼음은 물론 다양한 농도의 스파클링을 바로 삼성 지펠 푸드쇼 케이스로 새로운 냉장고 생활이 시작됩니다.